내가 대구 광주에 가서 이번은 2번입니다. 그랬더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어.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위반하지 뭐. 그 선거법 위반하면은 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징역이 길튼 사람이니까 한 서너 달 있다가 성경 읽다 나오면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온 산물입니다. 사도행전 6장 우리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민주주의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아주 구체적인 예가 사도행전 6장입니다. 1절 말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교회가 날로 부흥했는데 역사상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됐을까? 역사학자들의 추산으로는 2만 명까지 됐을 것이다. 그때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2만 명 교인이면은 엄청난 부흥이랬지요. 근데 교인이 많아지다 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주류가 생기고 비주류가 생겼습니다. 주류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본래 교인들이 주류고 비주류는 외부에서 들어온 외국에서 오거나 했는 사람들이 비주류였습니다. 내가 그런 얘기 어느 교회 가서 했더니 우리 교회도 주류 비주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소리요 했더니 술 안 마시는 집사들은 주류고 비주류고 술 마시는 집사들은 주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주류 비주류가 있겠지요. 또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참 그 사도들이요, 뭐 행정학 박사도 아니고 목회학 박사도 아닌데 아주 기막히게 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류 비주류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설렁설렁 소란해지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을 전부 모았습니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자, 우리가 이럴 게 아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사도들이 새로 모여온 교인들 관리, 헌금 관리, 구제 이런 행정에 빠지니까 교회 은혜 받으러 영적으로 갈급해서 왔는데 행정 관리, 구제, 헌금 관리에 빠지니까 그 영적으로 부족해져서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요 3절, 4절이 참 중요합니다.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2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전체 교인들 모아놓고 자, 은혜 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우리 사도들이
관리, 행정, 구제 여기에 매여버리니까 영적으로 갈급해져서 문제가 생겼다. 자, 여러분이 민주적으로 투표를 해라. 7명 집사를 뽑아주라. 그러면은 행정관리, 헌금관리, 구제 전부 여러분이 뽑았는 집사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적 다하겠다. 사도들은 사도의 행정 관리에 매이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행정 관리는 여러분이 민주적으로 뽑은 집사들한테 맡기겠다. 이렇게 했더니 교인들이 다 좋아한 거지요. 5절입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일꾼으로 뽑았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맨날 자기 한 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책으로서는 곤란하지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둘째는 또 믿음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 두 가지를 기준으로 뽑았다 했습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3절에서 뽑는 기준을 사도들이 제시했지요. 3절 다시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첫째입니다. 둘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을 여러분들이 투표로 뽑아라. 그게 이제 집사를 뽑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힌 사람 7집사가 뽑혔습니다. 6절 말씀.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첫 집사 7명 안수 집사가 이제 뽑힌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직화가 되고 역할이 분담이 되고 그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6장 1절에서는 불평불만이 왕성해졌는데 사도들이 모여서 영적으로 바르게 절차가 바르게 공개적으로 민주적으로 절차를 잘 밟아가지고 7집사를 뽑아서 다 맡기고 하니까 성도들이 다 기뻐서 그 다음에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지요. 불평불만이 왕성했던 교회 사도들의 그런 조치로 인해서 말씀이 왕성해졌고 첫째입니다. 둘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불어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2만 명까지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다는 거지요. 세 번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래서 교회가 부흥된 3단계,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어서 교회가 부흥이 됐다 그랬습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에 이긴 후에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법으로 나라를 다스릴까? 미국의 헌법을 의논하는데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50명을 뽑았습니다. 산속의 별장에 들어가 가지고 장기간 머물면서
자,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운동에는 성공했는데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될까? 그래서 50명이 모여가지고 산속에서 합숙하면서 토론하고 기도한 결과 장로교 헌법을 정부 조직의 기본으로 택했습니다. 장로교 헌법. 그래서 당회, 재직회. 당회는 상원, 재직회는 하원. 그렇게 정하고 나서 또 대통령 거부권. 이거는 이제 당회가 운영될 때에 장로님들이 다 찬성하고 제안을 해도 당회장 목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목사가 기도하고 안을 준비해서 당회에 제출을 해도 장로님들이 합심해서 목사님 그건 아닙니다. 이러면 그게 또 부결이 됩니다. 이걸 정부 조직에 받아들여서 상하원에서 결의해서 대통령에게 법을 통과시켜서 올려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그게 이제 당회에서 시작된 거지요. 또 대통령이 안을 내가지고 제안해도 국회에서 거부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그 말을 자꾸 하지요. 그러나 국회에서 아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번에 28,500명 미군을 대통령 권한으로 철수시킬 수 없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철수할 수 있다. 아주 법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게 이제 장로교 정치에서 미국 헌법이 규정이 된 겁니다. 반면에 소련은 1917년에 공산혁명이 성공한 후에 자, 우리 나라를 어떤 법으로 다스릴 것이냐?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토론한 결과 캐톨릭의 교황 제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서기 후르시초프, 제1서기 고르바초프 이런 거기 캐톨릭의 정치에서 그 받아들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민주적인 법 자체를 성경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성경적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을 한 거지요. 자,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1945년에 일본에서 해방된 뒤에 자, 남한에 우리 주둔군 사령관이 하지 중장입니다. 이 사람이 좌우 합작을 해야 되겠다. 대한민국 정부를 세울 때에 좌파, 우파 연합해서 연합 정부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중도 우파의 김규식이라는 사람, 중도 좌파의 여운영 둘이 만나가지고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반대한 것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이승만 박사 얘기는 뭐냐면 소련이 2차 대전 이후에 체코, 동독, 헝가리 그게 왜 공산화됐느냐? 전부 소련이 스탈린이 꾀를 써가지고 좌우 합작을 만들었다가 결국 공산주의로 넘어갔다. 그렇게 넘어간 나라가 30나라입니다. 39기 좌우 합작으로 공산주의로 넘어갔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좌우 합작해봐라. 이거는 공산화되는 이거는 지름길이다. 이승만이 강력하게 반대하니까 하지 중장이 이승만 그 사람이 아주 거추장스러워서 귀국을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에서 비행기 표를 사가지고 한국에 귀국하려고 그런 독립 조국에 올라가는데 비행기 표를 못 사도록 공작을 했습니다. 이승만이 귀국을 못한 거이지요. 그래서 메가더 사령관하고 아주 친했습니다.
일본에다가 극동군 사령관 메가드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 부하 하지가 나를 귀국을 못하게 하니 이게 되겠느냐? 내가 가서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워야겠는데 당신 부하가 방해해서 비행기 표를 못 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가드가 열받은 거지요. 그래? 그럼 내 전용 비행기를 보내겠다. 그래, 메가드의 전용 비행기를 미국에 보내가지고 이승만을 태워가지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 그걸 억제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앞으로 미래는 자유민주주의라야 나라가 미래가 있다. 그걸 아주 외골수로 고집스럽게 주장을 했습니다. 설왕설래 말이 많으니까 유엔에서 뭘 결정했냐면은 1948년에 유엔 초에 유엔이 결정하기를 유엔 감시하에 남한 북한이 민주주의 선거를 해서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게 한다. 유엔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엔 감시단이 선거 일자를 5월 10일로 잡아가지고 선거에 민주 선거하려고 왔더니 북한에서는 유엔 감시단 입국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들은 공산화가 착착 진행돼 가는데 민주주의 선거를 한다. 우리는 못 받아들이겠다. 거부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전라도 정읍에 가서 할 수 없다. 북한이 유엔 선거 감시단 입국을 거부하니까 남한 단독 정부라도 세워야겠다. 그 유명한 정읍 발언입니다. 이승만 박사의 정읍 발언. 우리 남한 단독으로라도 선거해서 정부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군 이래로 처음으로 여성 참정권, 전부 여자들도 다 전부 선거에 참여했는데 얼마나 열성이 높았냐면은 80 내지 90%가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생겼는데 그 5월 10일 선거에 방해하려고 아주 박헌영이라는 공산당 지도자가 공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제주 4.3 사건입니다. 선거 5월 10일을 앞두고 제주도에서 4월 3일 공산당이 그걸 선거 방해하려고 4.3 사건이 일어났지요. 그 4.3 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만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확한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외신 기자가 김대중 대통령께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요, 확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작은 공산주의가 5월 10일 선거를 방해하려고 시작했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양민들이 많이 희생당했다. 이 제주 4.3 사건의 본질이다. 김대중 선생 말이 틀림없는 말이지요. 그 제주 4.3 사건에 거기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좌우간에 막 서로 싸우고 하니까 여수에 있는 14연대를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 수립된 뒤에니까 제주의 14연대가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 난을 평정시켜라. 그랬더니 14연대 안에 공산 불락지가 있었던 거지요. 그래, 배 타려고 항구에 나오기 전에 이 4.3 여수 14연대 반란을 일으켜서 그 유명한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피를 흘리고 끔찍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어 와서 민주주의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대사로 와 있던 케너디 대통령 때 일본 대사로 왔던 사람이 우리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라이사와 교수가 일본 대사로 왔었는데, 일본 대사를 물러나면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일본 대사를 물러나면서 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할 수 있는 나라는 코리아밖에 없다. 일본은 그 국민 의식이 옛날에 그 봉건 시대에 잔재가 남아 있어서 일본은 진정한 민주주의 하기 어렵다. 지금 또 할아버지가 국회의원, 아들이 국회의원, 그 손자가 국회의원, 대를 미워 지금도 그럽니다. 일본은 민주주의가 어렵다. 한국이, 코리아가 아시아의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것이다. 라이사와 교수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를 참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교도민주주의, 수령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 앞에 자유를 붙여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된 뒤에 헌법 개정안을 냈는데 그 헌법 개정안에 뭐이 빠졌느냐? 자유가 빠졌어요. 자유.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 헌법인데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다. 그 헌법이 그래서 반대해서 통과가 못 됐지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빠져 있어요. 이런 건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나라의 자유를 빼고 인민민주주의 이런 걸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내 친구 사위가 아주 주사파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됐는데 내가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자네가 대학생 시절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주사파랬는데 대한민국 국회에 들어온 거 보니까 전향을 했길래 국회의원이 됐지. 전향을 영어로 컨버트 그래요. 컨버트 했길래 국회의원 된 거 아니겠냐?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물었더니 선배님, 내가 국회에 들어온 것은 자유민주주의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 하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 말 직접 듣고 내가 아주 막 실색을 했어요. 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기냐? 여러분, 민주화 운동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70년대 민주화했던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도 잘하고 안보도 잘하는데 왜 대한민국 헌법을 안 지키냐? 유신 헌법 이게 대한민국 헌법을 벗어난 거 아니냐? 우리는 그래서 데모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 학생회장 하던 이명박, 그리고 서울대학의 학생회장 하던 김덕용, 또 서울대학 미학과 학생이던 김지하, 나는 시골에, 저는 서울 상대 출신이지요.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이 서울 상대인데 대구 계명대학에 있으면서 대구 대모대를 내가 이제 주도를 했죠. 똑같이 41년생입니다. 1941년생. 그래서 우리는 헌법을 지키고 민주주의 지키자 데모했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1980년에 광주 민중항쟁, 여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주 민중항쟁 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1979년 12월 12일에 신군부가 정권을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아가지고서는 군부 정치를 하니까 그 다음에 80년 5월 18일에 민중항쟁이 광주에서 터진 거지요. 그런데 그 광주 민중항쟁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두환 정권에서 민주화 운동을 들이 탄압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금남로에 막 피가 흐르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 그 뒤에
학생 민주화 운동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북한의 주사파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의 희망이다. 이걸로 만나가지고 공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운동이 70년대, 80년대 들어가면서 주사파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친북 좌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주사파에서 밀항선을 타고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만나고 김일성한테 훈장을 받고 노동당에 가입하고 그래서 주사파가 밑바닥에서 번진 거지요. 그러니까 같은 민주화 운동도 70년대 대한민국 헌법 자유민주주의 지키자는 민주화 운동과 80년대 이후에 이거는 주사파를 신봉하는 민주화 이게 갈라지는 거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사파 운동의 핵심 지역이 성남입니다. 성남 지역으로 경기 동부연합이라는 게 이제 한국중앙정보부에서 파악한 북친북 조직이 4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이쪽에 경기 동부연합, 서울연합, 또 호남연합, 경상연합 4 조직이 있는데 짐작은 하는데 확실한 자료를 못 잡아서 근거를 못 했지요. 그런데 경기 동부연합의 이석기라는 이 대표를 했습니다. 이석기. 그 사람들이 공작을 잘해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거지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서는 국회의원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면은 정부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석기라는 사람이 자꾸 자료를 요청하는데 국방에 관한 기밀 문서를 자꾸 요청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이 사람이 왜 국회의원이 국방에 관한 방위에 대한 기밀 문서만 요청하냐? 그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입니다. 황교안 장관이. 그래서 조사를 하는 거이죠. 조사를 하는데 내용이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상당히 뒷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경기 동부연합의 핵심 일꾼들, 그 통진당에 통일혁신당, 진보당, 통진당 핵심 당원을 130명을 서울에 있는 캐톨릭 회관이 거기에 합숙할 수 있습니다. 두레마을처럼 합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아가지고서는 발표를 하면서 이석기 국회의원이 그날이 오면 A조는 KT 접수하고 B조는 KTX 점령하고 C조는 어디 가면은 석유 저장소가 있다. 이걸 폭파시키고 전기밥솥을 잘 개조하면은 사제 폭탄이 됩니다. 전기밥솥 가지고 폭탄 만드는 걸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 모태신앙인 교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자기는 평등 세상 만들려고 통진당에 들어왔는데 무슨 사제 폭탄을 만들고 석유 탱크를 폭파하고 이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라 자기 주머니에 있는 녹음기를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만지작해서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가지고 집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가당찮거든요. 그래서 이석기가 발각이 돼가지고 지금 감옥을 살고 있지요. 황교안 때 이석기를 검거하고 통진당을 해상시키고 그랬는데 이석기 후임으로 경기 동부연합 책임자 됐던 사람이 양경수입니다. 양경수가 통일당 경기 동부연합 대표가 돼가지고 그렇게 조직을 지하에서 운영했는데
문재인 때 이석기가 임기 안 채우고 석방을 시켰지요. 석방된 뒤에 자기 경기 동부연합의 후임이었던 양경수를 민주노총 전국 대표로 세웠습니다. 지금 민주노총 대표가 양경수인데 이 사람은 경기 동부연합의 이석기 후임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상한 대로 나가는 거지요.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민주노총 조직국장의 간첩에 잡히고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경기 동부연합의 뒷배경을 받은 민주노총이 잘 될 것 같았는데 2030 세대 20대 젊은 사원들은 무슨 소리야? 우리가 노동운동 하려는 거이지 뭐 정권 뒤집으려는 거 아니지 않냐? 우리가 2030 세대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거기 양경수 이론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지하철 파업하자 그러니까 투표하자. 왜 중앙에서 파업하자 하냐? 그래서 지하철 노조가 모여서 투표했더니 젊은 세대들이 아니다 해버리니까 그게 중단됐지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런데 이번에 6월 3일 선거가 참 중요하지요. 6월 3일 선거는 국운을 결정하는 겁니다. 국운을. 나라의 운세가 자유민주주의로 가느냐, 전체주의, 무슨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느냐. 그래서 이걸 체제전쟁 그래요. 체제전쟁. 우리 이승만 때로부터 내려온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이 나라를 장악하느냐,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인데, 여러분, 중국 공산당이 세워진 게 1921년입니다. 그때 11명이 모여서 중국 공산당을 설립했는데 제일 젊은 당원이 모택동이랬습니다. 제일 어린 당원이. 근데 100주년 된 때가 2021년이 중국 공산당 100주년이지요. 그 사람들이 1990년에 중국 장개성 몰아내고 중국 공산 정권을 잡은 뒤로 이래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다스리게 됐는데 2021년에 100주년 기념대회를 베이징에서 열었습니다. 전 세계 공산당이 전부 거의 참 초청받아 와가지고 그 축하 자리에 공산당 깃발이 쫙 뭐 어느 나라 썼는데 그 중간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그 왜 있냐 이거지. 그렇지요?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에 다 전 세계 공산당인데 대한민국에 더불어민주당 깃발이 중간에 있었어요. 그 아주 사진으로 다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더불어 공산당이냐 뭐이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고 복지사회를 이루고 열린 시장, 자본주의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면 20년만 더 가면 전 세계 선진 4대 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최빈국이랬지요. 이승만이 집권했을 때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5달러. 가난하기로 북한의 가나 다음에 꼴찌의 2등이랬습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국으로 됐지요. 여러분, 박정희가 혁명을 일으켰을 때 우리 국민소득이 1961년이지요. 78달러였습니다. 그때 북한은 240달러. 그 1961년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은 지금 굶어 죽고 있지요. 남한은 세계 경제 10대국에 들어있지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교회가 앞장서고 교인들이 정말로 각자 자리 잘 지켜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민주주의의 분기점입니다.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6월 3일입니다. 저는요, 전년번에 반대했다고 선거권이 없어요. 저는 투표장에도 못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켜가지고 이 나라가 좋은 나라를 후손들한테 물려줘야지요. 나도 손자가 셋이 있습니다만 손자 때에 가서 뭐 수령님 어떻고 인민민주주의 어떻고 시진핑 만세 이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민주주의 지키고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화, 그런 세계를 우리가 기도하고 선거하고 참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이 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전국 대통령이 나라를 건국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안보를 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투표로 집사를 뽑고 그들이 정말로 열린 투표를 해서 교회의 기초를 닦았듯이 이 나라, 이 교회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백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